수술비 700만 원이요? 어머님, 돈 없으면 그냥 수술하지 마세요. 수술해도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요. 며느리 한수진의 차가운 음성이 병실 안에 있는 정밀안의 휴대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72세 정밀안의 간절한 부탁.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사의 경고. 하지만 며느리는 차가운 거절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동네 친구 김정희 씨가 보여준 사진 한 장이 정밀안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호화 크루즈 선상에서 샴페인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아들 부부. 수술비가 없다던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수천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밀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런 힘도 돈도 없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건 눈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내쳐버린 그 초라한 어머니가 100억짜리 보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엄지척, 알림 설정은 사연 보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정밀아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떡집에서 일하다 보니 이른 아침이 가장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를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 정도는 이제 일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전셋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주름이 또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던 흔적들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블라우스, 떡집 운영할 때 입는 평상복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원래 아침을 챙겨 먹는 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식욕이 없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병원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전통시장 한쪽에 자리한 작은 떡집이 밀안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20살의 파독간호사로 독일에 갔던 1971년부터 1976년까지 5년간 그 후 3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꽤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들 최동욱이 결혼할 때 신혼집 해준다고 4억을 전부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집과 작은 떡집이 정밀안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온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밀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의 집 떡집에서 일하다가 18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본인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인절미를 정리하고 송편들을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백설기, 쑥떡, 시루떡, 평범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떡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반찬 가게 김정희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찍 나와야 손님들 받을 수 있잖아요.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 씨와는 18년째 옆 가게 사이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시장의 정겨움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오늘 백설기 좀 주세요. 네. 오늘 새로 쪘어요. 맛있을 거예요. 미라는 정성스럽게 백설기를 포장해 드렸습니다. 오늘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인절미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송편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는 쑥떡도 쪄야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안정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을 걸은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진열대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옆가게 김정희 씨가 달려왔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미란은 가까스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119. 정희 씨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니겠지. 그게 미란이 기억하는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미라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쓰러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4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인연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식을 되찾은 것은 하얀 병실에서였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고 코에 꽂힌 산소호스가 답답했습니다. 옆에서는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인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나요? 이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쉽게 말해 심장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근경색. 미라는 그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위험한 상태인가요? 응급처치는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요. 다행히 응급처치로 일단 생명은 구했지만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요. 그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 쓰러질 수 있어요. 수술을 받으시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받지 않으시면 의사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빨리 받으실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절차에 대해서는 원무과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의사가 나간 후 곧이어 원무부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으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무과 김미연 부장입니다. 수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심근경색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서 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선납금으로 먼저 50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하고요.
700만 원. 미란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떡집 수입으로는 몇 년을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전 나가볼 테니 가족분과 연락해 보세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최동욱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5년 전 결혼 이후로는 명절에나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욱아?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뒤에서는 회사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심근경색이래. 네. 갑자기요?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이야. 수술을 받아야 한대. 7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불안했습니다. 엄마, 700만 원이요?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의사들이 괜히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걱정 마시고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럼 괜찮아지실 거예요.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동우가 엄마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에이 엄마. 요즘 의사들이 진짜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과잉 진료예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수진이도 육아로 힘든데 그런 큰 돈은 정말 어려워요.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라는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돈이 아깝다고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던 그 입으로 지금은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 한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머님? 어머,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 어머님 많이 아프신가요? 그런데 저 지금 아이 데리고 마트에 와 있어서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심근경색이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700만 원이 급하게 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수술비 700만 원이요? 어머니, 진짜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제발 어머님, 돈 없으면 그냥 수술 받지 마세요. 수술해도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요. 미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욱이가 결혼할 때 남들은 10억, 20억씩 남편이 가져오는데 돈이 4억뿐이 없어서 대출이 많아요. 정급하시면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돈 얘기하실 거면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해요. 그럼 끊을게요. 툭!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아들도 며느리도 모른 척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욱이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릴 때 등을 토닥여주며 간병했던 날들, 학용품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해서 돈을 모았던 시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떡집에서 땀 흘렸던 모든 순간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40년 동안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죽어갈 때는 아무도 옆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쓰러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4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인연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옆 가게를 하는 김정희 씨였습니다. 미란아,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더라. 정희 씨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정희야. 고마워. 아들한테는 연락했어?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란아, 이거 봐. 정희 씨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오늘 호화 크루즈 패키지 광고 올린다면서 사진을 보내줬어. 그런데 이게 누구 같지? 정희 씨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사진 속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크루즈 선상에서 샴페인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최동욱과 한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동욱은 비싼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야? 오늘 오전이래. 동남아 크루즈 여행 간다고 하더라. 어머, 미란아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동욱이한테 병원 입원했다고 말 안 한 거야?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700만 원이 없다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있다니. 정희야, 그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정희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배경에는 발리 럭셔리 크루즈라는 간판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비싼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목에는 새로 산 듯한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정희야, 혹시 이 여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 이런 고급 크루즈는 보통 한 사람당 500만 원은 기본이고 저렇게 호화스러운 건 적어도 2천만 원은 들 텐데? 정희 씨의 말에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700만 원이 없다던 이들이 오늘 2천만 원짜리 여행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냐. 아무것도 아냐. 미라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크루즈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니. 정희 씨가 돌아간 후 미라는 다시 한번 동욱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동욱아, 지금 어디 있니? 전화 너머로 파도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저희 지금 동남아 크루즈 여행 중이에요. 시끄러우니 크게 말해주세요. 미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700만 원이 없다던 아들이 지금 동남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 어머니,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얼마나 든다고? 2천만 원 정도요. 그런데 왜요? 몸은 좀 괜찮아지신 거죠? 거봐요. 괜히 겁주는 거라니까요.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700만 원이 없다던 아들이 2천만 원짜리 여행을 떠났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어머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놈의 자식아. 애미는 7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지금 가야 했니? 아냐, 됐다. 이만 끊자. 미라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랑, 가족에 대한 믿음, 혈육에 대한 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이가 그토록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던 그 입으로 어머니가 죽어갈 때는 700만 원도 아깝다 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떠나는 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바쳤는데 그 자식에게 이토록 철저히 버림받는다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미라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운명적인 만남이 며칠 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발리에서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절망적인 현실. 새벽 4시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응급 상황인 듯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겠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약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였지만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 몸이었습니다. 엄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미란아, 내가 그렇게 키운 아이가 그럴 리 없다. 어머니는 늘 동욱을 예뻐하셨습니다. 손자 봐보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국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아침 7시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괜찮아요. 혈압이 좀 높아졌네요.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간호사는 혈압을 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상의되셨어요?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자신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늦어질수록 위험해집니다. 간호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원무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선납금 입금은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다른 응급 환자들 때문에 병실 사정이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에 답변 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중에 7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1층 병실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은 자신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죽어도 상관없겠구나. 정미라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두려움보단 그래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새끼, 내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니 수술이 무슨 소용이고 살아서 뭐하겠냐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아니, 그냥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하게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자식도 외면한 자신을 누가 기억해 줄까요? 시장의 김정희 씨 정도일까요? 그마저도 며칠 지나면 잊혀질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가 나왔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있는데도
아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미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호사실로 걸어가서 담당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간호사님,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 퇴원하려고 합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네, 퇴원이요? 아직 수술도 받지 않으셨는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있을게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몰라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죠. 병원비만 많이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곧이어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퇴원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 하나 때문에 병실만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돈 문제라면 의료진에서도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사의 선의가 고마웠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 운명이에요. 의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모든 원칙은 환자의 의지가 우선하기 때문에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약은 처방해 드릴게요.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가슴이 아프면 혀 밑에 넣고 녹여 드세요. 꼭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미란의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입원비 12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것도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이었지만 어차피 곧 죽을 텐데 상관없었습니다. 오후 4시 미라는 병원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동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욱아, 엄마 퇴원했다. 수술은 받지 않기로 했어. 발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렴.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 세상의 다른 엄마들은 모르겠지만 정미라는 이런 아들이라도 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 정미라는 어렸을 적의 아들. 동욱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던 아기, 엄마라는 말을 처음 내뱉으며 웃던 그 앙증맞은 얼굴, 열이 날 때마다 엄마 품에서만 잠들던 그 작고 따뜻했던 몸. 그래서 저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더라도 죽는 마당에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비운 집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단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낡은 김치와 밥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병원 음식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가슴 통증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며칠 후면 아마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72년을 살면서 뭘 남겼을까요? 배은망덕한 아들 하나와 몇 평 안 되는 전셋집, 그리고 적자만 나는 떡집. 너무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아팠습니다. 벌써 시작되는 건가요? 미라는 의사가 준 니트로글리세린을 꺼내 혀 밑에 넣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때 정미라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45년 만에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절망적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미라는 예상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았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덕분인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한 마음의 평온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보는 아침 햇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병원복이 아닌 평소에 입던 깔끔한 옷으로요. 마지막이니까 단정하게 입고 싶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우유 한 팩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까요? 혼자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문득 병원에 놓고 온 약이 생각났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말고도 혈압약과 심장약을 며칠치 더 받아야 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미라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만 받고 오면 되니까 금방 끝날 일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로비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고,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씁쓸했습니다. 자신만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원무과에서 약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얼굴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정미란 씨 맞나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익숙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김혜란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김혜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란의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45년 전 독일 파독 간호사로 파견되었을 때 탄광에서 함께 간호사로 일했던 김혜란. 탄광 붕괴 사고 때 자신이 구해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 독일 파독 간호사로 파견되었을 때 함께 일했던 김혜란. 탄광 붕괴 사고 때 자신이 구해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경제 개발을 위한 외화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정부는 독일과 협정을 맺고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약 8,000명의 광부와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서독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벌어들인 돈을 고국으로 보냈고 그 외화는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미란과 김혜란도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파독 간호사 중 2명이었습니다. 혜란이, 정말 혜란이구나. 미라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45년 만에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란 언니, 정말 언니 맞죠? 혜란도 눈물을 글썽이며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혜란아,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병원에 정기검진 때문에 왔다가 우연히 봤는데 설마 했거든요. 너 많이 변했구나. 완전 성공한 사람 같아 보여. 혜란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진짜 언니 맞군요. 언니가 맞아요. 제가 진짜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저희 파견 끝나고 76년 이후로 정말 40년을 넘게 찾았어요.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었는데 헤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오랜만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흐느끼며 우는 게 미라는 좀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 헤라나. 내가 독일 파견에서 돌아오고 나서 사는 게 너무 빠듯하고 이사도 자주 다니다 보니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어. 미안해. 그런데 언니는 왜 병원에 오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미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뭐가 아프신데요? 심각한 건 아니죠? 헤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미라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심근경색이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네. 심근경색이요? 언제부터요? 수술은요?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수술비 7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해서. 미란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포기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0만 원이요? 그 정도는 큰 돈도 아닌데. 혹시 준비가 안 되세요? 헤란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70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는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전세금도 있고 금방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사정이 좀 복잡해서. 언니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설마 돈 때문에 수술을 못 받는 건 아니죠?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헤라는 그 침묵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언니, 정말 그런 이유라면 저한테 정말 전혀 미안해하지 마시고 제 도움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헤라나,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언니, 저 기억해요? 45년 전에 언니가 저를 구해주신 거요. 탄광이 무너졌을 때.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저를 업고 나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때 언니는 손을 다쳐서 간호사도 그만두게 됐잖아요. 미란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져가는 갱도에서 헤란을 업고 나오면서 자신의 손이 부러졌던 그날. 그런 옛날 일을. 옛날 일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언니 덕분에 살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은인이 돈 때문에 수술을 못 받는다고요? 헤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수술 받으세요. 돈은 제가 다 해결할게요. 헤라나, 정말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어. 40년 만에 만나서 염치 없이 7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어. 언니, 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견기업 보석회사 대표예요. 700만 원 정도는 정말 큰 돈이 아니에요. 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니는 지금 어떤 돈으로도 갚지 못할 은인이라니까요. 언니 제발 아무 부담 가지고 제가 주는 거 다 받으셔도 됩니다. 미라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함께 고생하던 그 왈가닥 헤라니가 지금은 회사 대표라니. 그래도 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헤라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서울대병원 이사장과 통화해서 정밀한 환자에 관련된 모든 수술비 일체를 해결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저 김혜란을 보호자로 등록해서 VIP로 환자 대우 해달라고 해주세요. 미라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말로 즉석에서 700만 원을 해결해주는 헤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평생을 내 속으로 낳고 내가 키우고 한 자식도 외면하는데
50여 년 만에 만난 지인이 이렇게 10분 만에 해결해 줄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혜란아, 정말 이래도 돼? 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수술 받으시고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혜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탄광에서 나올 때 주워온 그 빨간 돌말이에요. 미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45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빨간 돌? 네, 탄광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바닥에 굴러다니던 그 예쁜 빨간 돌들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았다는 우정의 증표로 하나씩 가져온 거요. 아, 그런 게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언니, 혹시 그 돌 아직 가지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혜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장롱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그 빨간 돌멩이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미란의 수술은 일사천리로 바로 진행됐고 약 5시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술이 끝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김혜란의 한 통화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VIP 병실로 옮겨졌고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을 담당했습니다. 미라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렸어요? 눈을 뜨니 혜란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란아, 고마워. 정말로.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미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식도 외면한 자신을 4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도와준다니. 인생이 참 묘했습니다. 수술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심이에요. 혜란아, 너 정말 많이 성공했구나. 병원 이사장과도 통화하고. 혜란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보석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김혜란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란 다이아몬드는 TV 광고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회사가 내 회사야? 네. 그런데 언니, 사실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빨간 돌 덕분이에요. 빨간 돌? 미라는 여전히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45년 전 일이고 워낙 혼란스러웠던 시기라 세세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언니, 기억 안 나세요? 1973년 9월 15일. 혜란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근무하던 하일리 탄광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미란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혼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맞아. 그날 정말 무서웠지. 언니가 저를 구하러 들어왔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우리 둘 다 갇혔잖아요. 3일 동안. 미란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캄캄한 갱도 안에서 혜란과 둘이서 떨며 있었던 그 시간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언니가 계속 저를 위로해 주셨죠. 괜찮다. 곧 구조대가 올 거다라고.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절망적이었던 3일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에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기억난다.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 맞아요. 빨간색으로 반짝이는 예쁜 돌들이 여러 개 있었죠. 미라는 그제야 확실히 기억이 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발견한 그 아름다운 빨간 돌들. 우리가 이렇게 예쁜 돌이 있다니 하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다고 했었지. 네. 그래서 언니가 제안했잖아요. 우리가 꼭 살아나가면 이 돌을 우정의 증표로 하나씩 가지자고. 혜란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더 큰 걸로 하나 골라주셨고 저는 조금 작은 걸로. 맞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라는 감격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서로를 위로하며 나눴던 약속을 혜란이 기억하고 있다니.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구조대가 왔죠.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래. 우리 둘 다 살아서 나올 수 있었지. 혜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언니, 사실 저는 그 후로 그 돌이 계속 궁금했어요. 너무 특별해 보였거든요. 특별해?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감정을 받아봤어요. 미라는 혜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그게 레드 다이아몬드였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미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 중 하나예요.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빨간색은 정말 찾기 어려운 거거든요. 혜란의 설명에 미라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 제 것은 60억에 팔았어요. 60억? 60억? 60만 원이 아니고 60억?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 돈으로 제가 지금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김혜란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조그만 돌멩이가 60억이라니. 그런데 언니 것은 제 것보다 조금 컸고 30년 전 시세가 60억이니 지금은 훨씬 올랐을 거예요. 혜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아마 100억은 넘을 거예요. 100억? 미라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방치해둔 그 돌이 100억이라니. 아니, 그냥 100억이라는 숫자에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며칠 전 납부한 120만 원의 병원비에도 손이 벌벌 떨리면서 걱정부터 했던 정미란이었습니다. 언니, 혹시 그 돌 아직 가지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미라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돌이 정말 집에 있을까요? 45년이나 지났는데. 글쎄, 집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언니 태어나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있으시면 절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혜란이 말을 멈췄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할 수 있거든요. 혜란의 말에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마당에 이제 와서 뭘 더 변하겠습니까? 걱정 마. 말할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언니,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예비 열쇠 하나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언니 몸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또 쓰러지시면 어쩌나 걱정돼서요.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마음 편하겠다. 고마워, 혜란아. 언니, 혹시 자식분들과 사이가 안 좋으세요? 미라는 한참 망설이다가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700만 원을 거절당한 이야기, 발리 여행 사진 이야기까지. 혜란은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자식이? 혜란아, 그냥 내 팔자야. 그렇게 키운 내 잘못이지. 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은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혜란이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는 언니만을 위해 사세요. 그 돌을 찾으시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아니, 그 돌을 찾던 못 찾던 앞으로의 언니 인생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혜란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미 넌 나에게 할 도리를 넘치게 했어. 언니가 45년 전에 저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이제는 그 돌이랑 제가 언니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미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이 친구가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100억짜리 돌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줄 진짜 모습이 얼마나 추악할지를 말입니다. 며칠 후 오후 정미라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가벼운 외출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나서는 시장이라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김정희 씨를 비롯한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라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수술 잘 받았구나. 응, 고마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정희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동욱의 차였습니다. 미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발리 여행에서 돌아온 후로 한 달 넘게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웬일로 찾아온 걸까요? 계단을 올라가니 동욱과 며느리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동욱아,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 소식 없다가 갑자기 걱정하는 척해. 너희들 이제부터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테니 이제 관심 끊고 살거라. 미라는 정말로 남보다 못한 아들이 너무 서운하고 싫어져 진심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는 저희가 너무 오래전에 계획하고 잡은 여행 계획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요, 엄마, 일단 안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해요.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미라는 이럴 인간들이 아닌데 아직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알 리가 없을 텐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미라는 그게 궁금해 일단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동욱과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듯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신경을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동욱의 말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갑자기 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너희는 원래 바쁘잖아. 용건을 말하렴. 미라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일단 차부터 끓였습니다. 동욱과 수지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동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무언가 캐묻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도와줬어. 친구요? 어떤 친구세요? 동욱이 급하듯 보이면서 의미 없이 물었습니다.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동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그렇지, 뭔데? 요즘 시외에 경치 좋은 요양원들이 많다던데요.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니까 거기서 쉬시면서 또래 친구들과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미라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인데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요양원? 갑자기 왜? 아니,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저희도 걱정되고.
그리고 이 집 전세금도 2억인데 그 돈 빼서 요양원비로 쓰시고.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말투가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전세금은 저희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죽어갈 때는 700만 원도 아깝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2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온 거야? 진짜 니들이 사람 새끼들인 건 맞는 거니? 인간의 탈을 쓴 철면피들이지. 죽을지도 모르는 제 엄마 수술을 외면하고 해외여행을 가질 않나. 지금은 뭐 전세금을 관리해? 지나가는 개들도 니들보단 효도하겠다.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동욱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니? 내 집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엄마,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내 품의 자식이라고. 수술비도 외면했던 아들을 그래도 이해하려 했던 자신이 미친년이었다고.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의 전세금 2억을 가져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모정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식으로서의 온갖 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은 이것저것 진짜 할 말이 많았지만 이것들에게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가 있을 테니 그동안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미란은 자리를 뜨며 냉정하게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자식으로 여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 가까이 있던 핸드폰을 슬쩍 보았습니다. 김혜란에게서 온 새 문자였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 때 시간 되면 저녁 같이 먹자. 수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순간 그 위에 문자가 눈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언니, 보석 감정 결과 확실해. 당장 처리해도 100억에 판매 가능. 잘 챙겨두고 누구에게든 절대 비밀로 해. 특히 자식들에게는.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10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 그 엄청난 숫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 해본 돈이었습니다. 아니,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보. 떨리는 목소리로 동욱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동욱이 다가오자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동욱이 문자를 본 순간 그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욱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급하게 핸드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라는 두 사람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당황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하네. 그리고 당장 나가라는데 왜 아직 여기 있어? 아, 아니에요. 엄마. 동욱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까 실버타운 얘기는 그냥 농담이었어요. 해본 말이고요. 농담? 네, 제 친구 어머니가 실버타운에 있는데 정말 좋다고 해서요. 그래서 의중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진도 급하게 요양원에서 실버타운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어딜 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챙겨야지요. 엄마는 여기서 편안히 지내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올게요. 갑자기 180도 달라진 태도에 미라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목소리가 떨려 있고 뭔가 상당히 상기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목 마르시죠?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수진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극진하게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동욱도 갑자기 효자가 되어 미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눈빛이 계속 장롱 쪽을 향했습니다. 미라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했지만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머물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효도를 다하겠다는 둥, 앞으로는 자주 찾아오겠다는 둥. 미라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엄마 몸 관리 잘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응, 그래. 근데 진짜 이제부터 찾아오지 말거라. 며느라, 너 그때 전화해서 돈 얘기하는 거 불편하다고 했지? 이제 내가 진짜 불편하다.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너희들이 한 행동거지들을 잘 생각해 보거라. 동욱과 수진이 나간 후 미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억 전세금 얘기하던 애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졌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화장실 갈 때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동욱과 수진이 핸드폰을 봤을까요? 미라는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혜란에게 저녁 먹자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위에 지우지 않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언니, 보석 감정 결과 확실해. 잘 챙겨두고 누구에게든 절대 비밀로 해. 특히 자식들에게는. 미라는 자식들이 문자를 본 건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그렇게 급변한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란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때 정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할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다정했습니다. 어색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잘 잤어. 미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핸드폰을 봤을까, 안 봤을까? 그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수진이가 엄마 좋아하는 음식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미라는 놀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정말? 수진이가? 네,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미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어제의 태도, 변화, 오늘의 초대,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은 걸까요? 어머니로서의 정말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핸드폰을 보고 이러는 것인지 확인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동욱의 집에 가니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각종 나물, 전류까지. 평소 간편한 것만 해주던 수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님 앉으세요. 엄마님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준비했어요. 수진이 정말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반찬도 직접 떠서 줬고 계속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빛이 불안하다는 것을, 웃음이 어색하다는 것을. 엄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동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데? 어제 말씀하신 그 독일 친구분 말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를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미라는 대충 김혜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동료였고 지금은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요? 무슨 사업이에요? 수진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보석 관련 일을 한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욱과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동욱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석이요? 그럼 꽤 성공하신 분이네요. 그런 것 같더라. 그 후로 동욱과 수진은 더욱 극진하게 미란을 모셨습니다. 밥도 직접 떠서 주고 안부도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과장된 친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욱과 수진은 거의 매일 연락을 했습니다. 안부 전화도 하고 집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 미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죽는다는 엄마의 말을 무시한 인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욱과 수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싼 건강식품과 과일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엄마,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 사왔어요. 꼭 드세요. 이런 비싼 걸 왜 사와?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계속 미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장롱 근처도 슬쩍 보고 서랍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눈빛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집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두 사람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졌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계속 장롱과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미라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혜란의 문자를 봤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뭔가 값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가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그대로였던 거죠. 며칠 후 두 사람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미라는 이번에도 녹음기를 켰습니다. 예전 자식들과 문제가 있을 경우 무조건 녹음하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황하는 와중에서도 손을 뒤로 돌려 휴대폰에서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동욱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뭘? 엄마가 뭔가 값진 걸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김혜란이라는 분한테서 온 문자 봤어요. 100억짜리 뭔가가 있다고 하던데요. 수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욕으로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미라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들켜버린 것입니다. 혜란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런 건 없어. 엄마, 이럴 때가 아니에요. 100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혼자 관리하시다가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동욱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잖아. 엄마, 저희가 바보인 줄 아세요? 분명히 숨겨놓으신 거 있을 거예요. 수진이 일어나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이불장까지 뒤적거렸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란이 소리쳤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광기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숨겨놨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동욱도 함께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랍과 장롱이 뒤집어졌습니다. 옷가지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사진들이 찢어졌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미란이 동욱의 팔을 잡으려 하자 동욱이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방해하지 마세요. 그 순간 미라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옆구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순간 유리병이 깨지고 테이블도 엎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아, 이들의 눈엔 이미 욕망으로 덮여 씌워져 있어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보석을 찾아야 한다는 목적밖에 없는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뒤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가 흐트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으악! 가슴이.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근경색의 재발 증상이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약 좀. 미라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필요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동욱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부엌. 찬장에. 수진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장에서 약 봉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의 눈에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엄마가 지금. 수진은 약 봉투를 손에 쥔 채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고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100억? 100억이면 동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눈빛만으로 통했습니다. 동욱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순간